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와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공동체란 무엇인가? 그 파커 팔머라는 그 미국인 그 사회학자 또 교육학자 그리고 오래 공동체에서 생활했던 분이 공동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공동체는 내가 가장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학교에서도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에게 소리도 지르고 약간 좀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학생들. 그 학생이 없으면 왠지 우리 학급이 평화로울 것 같지만 그 학생이 떠나고 나면 그 뒤에 다른 친구가 그 자리를 메꾸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또 조직 안에서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 마주하는 직면하는 그 갈등을 건강하게 잘 해결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2년 이후에 그 학폭위가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발단이 되었던 사건은 2011년도 겨울에 한 지역에서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학생의 사건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급하게 대책을 마련했고 이제 학폭의 권한이 강화가 되었는데 이에 이렇게 강화가 되면서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재심 청구가 급증했어요. 이 학폭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주로 누가 불만을 표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해자가 불만을 가지는 이유는 처벌이 부당하다. 처벌이 너무 과하다. 피해자가 가지는 불만은 뭐냐면 처벌이 너무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심 청구를 하게 되고 소송까지도 합니다. 서로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가해자는 처벌 감경을 원하고 피해자는 처벌 강화를 원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죠. 그러다 이렇게 자꾸 대결 구도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소송, 이 불만이 어디로 향하냐? 뭐 학교나 교사를 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 학폭 결과에 따라서 또 이 절차, 이런 절차의 보였던 어떤 과정을 따라서 소송도 당하기도 합니다. 소송도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굉장히 급증합니다. 그래서 모 포털 사이트에 제가 학교 폭력을 검색했더니 이게 나오더라고요. 파워링크로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 이게 제일 먼저 뜹니다. 뭐냐면 학교 폭력을 이제 변호사가 해주겠습니다. 변호사에게 맡겨주십시오. 변호사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 이런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인 이제 마케팅에 나서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학폭의 문제들을, 학폭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거나 또 상대방을 향한 어떤 자기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사실은 거의 사법기관처럼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 절차를 한번 따져볼까요? 지금 교육청에서 지금 학폭위를 진행하는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전담기구가 이제 운영이 돼요. 다시 말하면 경찰이 수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관계를 따져서 이것을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요. 종결할 것인지. 그래서 학폭위를 열기로 결정하면 교육청에 올리죠. 자, 교육청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사안을 보고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지 판결을 내립니다. 이게 완전 사법기관의 절차랑 너무 또 닮아 있어요. 이 교육청 앞에 이제 변호사들이 몰려들 겁니다. 교육기관은 사법기능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법기관은 또 회복적 기능을 추구하고 있어요. 자, 어떤 의미인지 좀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해 학생 아무개는 규정에 따라 출석 정지 또는 봉사활동을 처분합니다.
이 사건의 성격으로는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사법기관과 교육기관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그 입장 중에서 어떤 것이 교육기관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이야기인가요? 의견이 이러한데 사실 교육기관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가해 학생은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1호부터 몇 호 처분, 뭐 1호부터 3호 해당하는 학교장 종결, 뭐 그런데 작년부터 경찰에서 시작된 이미 뭐 법원이나 검찰에서도 하지만 경찰은 사실 사건에 접수되고 가장 먼저 만나는 사법기관입니다. 여기서 지금 하는 것이 청소년 문제, 여성 청소년과 안에서 있는 관계상의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예전 같으면 수사자료 만들어서 그냥 송치하면 됩니다. 경찰로. 그래서 사건을 뺀다 그래요. 경찰관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사건을 얼른 처리하면 된답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경찰이 그런 역할보다는 정말 이 사건을 봤을 때 특히 윗집 아랫집 층간소음인데 이야기를 하면 잘 풀릴 것 같은 문제가 있어요. 또 학폭 문제인데 이 아이들이 친했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처벌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 풀면은 아이들도 좋고 부모님들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을 경찰에서는 회복적 경찰활동이라고 해서 이런 대화 모임을 추진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전국에 140여 개 경찰서에서 지금 시행을 했는데 자, 우리 문제의식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로 생활하고 지금 주로 시청하시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학부모이고 또 지역 주민으로서 이런 문제의식을 좀 우리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마을에서 아이들도 함께 돌보고 함께 더불어 사는 이 마을에서 과연 이런 현상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정의의 패러다임은 이렇습니다. 사건이 발생해서 피해자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중세를 지나고 나서 현대 사법 체계가 완성되고 나서는 이 피해자의 피해의 무게에 가해자의 처벌로 균형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정의를 완성했다라는 개념들이 서구사회 중심으로 시작이 돼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현대 사법 체계에서도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가해자를 찾아내고 처벌하는 것으로 정의를 이룬다라는 방식들이 우리 안에 일반적인 상식으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이것을 응보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응보적 정의는 그동안 수백 년 동안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법 체계를 완성해 가면서 이것이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인식이 되어 왔어요.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또 적절한 벌을 주고 그렇게 벌을 줄 때 그 사람들의 행동에 변화가 있을 것이고 반성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아주 상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계가 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한계가 드러났냐면 여기에 처벌에 초점이 있다 보니까 가해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누가 소외되기 시작하냐면 피해자가 소외됩니다. 사실 이 피해자의 피해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가해자가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속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아주 큰 강력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모 지역에서 두 딸을 잃은 어머님의 사연인데 재판 당일 그 용의자, 그러니까 가해자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가해자가 제가 알기로는 뭐 진심 어린 사과나 뭐 이 유감 표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받고 나서 기자들이 어머님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았는데 어머님 어떠세요? 어머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다고 죽은 두 딸이 돌아옵니까? 여전히 이제 그 피해자의 필요, 그 어떤 피해,
그냥 고스란히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원칙과 법이 당사자들의 필요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친구들이 퇴학을 당했어요. 근데 피해 노인과 가족들은 사과하고 학생의 본분으로 돌아가면 그것으로 됐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것을 관리하고 주관해야 되는 사람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원칙과 법을 넘어섰었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규정에 따라 퇴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응보적 특히 학폭위에서 특히 이제 사법기관처럼 처벌받고 끝내버리는 이런 이 과정 속에서는 사실 그 구도 자체가 대결 구도로 대결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의미냐면, 가해자는 자기 방어하기에 열심히 노력해요. 애씁니다. 피해자는 억울하다, 힘들다, 이런 걸 호소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근데 특히 이것들이 이렇게 맞부딪히다 보니까 서로 소송을 하기 시작해요. 뭐 변호사, 아까 말씀드린 그 변호사에게 의뢰한다든지, 소송을 한다든지, 재심을 청구한다든지. 여러분, 그 대결 구도라고 하는 이 사법기관, 사법 절차에 의존하다 보면은 사건 해결의 주체성, 주도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의미는 문제를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문제를 학폭위원들이 해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송을 가게 되면 비용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 응보적 정의의 한계 중에 하나는 낙인 효과예요. 아이들이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이면 아직 꿈을 꿀 나이입니다. 뭔가 진로를 설정할 수 있고 뭔가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아직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나이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 낙인이 찍히는 바람에 학교로 돌아가기도 어렵고, 학교에 돌아가더라도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앞으로도 자기 사회생활이나 뭐 대학 진학을 해서도 굉장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이 사건이 잘 평화롭게 끝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가해자들도 안전하게 복귀하는 것이 이상적인데, 우리 사회 체계 안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좀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 패러다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회복적 정의입니다. 약간 40여 년 전 이제 이것들이 개념화되기 시작했는데, 처벌만으로 정의를 이루는데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그동안 초점이 맞춰져 있던, 가해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을 옮겨와서 피해가 최대한 회복되도록 우리가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자. 근데 이 피해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가해자의 자발적인 책임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온전한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과정들, 이런 정의의 패러다임이 우리 사회에 있을 때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평화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회복적 정의의 신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표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좀 간결하게 말씀드리진 못해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응보적 관점과 회복적 관점은 이렇습니다. 그 어떤 사건이 일이 발생하면 회복적 관점에서는 어떤 영향, 어떤 피해가 있는지 먼저 봅니다. 어떤 필요가 있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근데 응보적 관점에서는 처벌로 마무리를 지어요. 자, 미래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응보적 관점에서는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반성을 했는지, 그 사람이 재범을 했는지, 우리가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근데 회복적 관점에서는 피해 회복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보적 관점에서는 누가 범인이고 이걸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단순한 프로세스가 있었다면, 회복적 정의에서는 이런 일련의 어떤 과정들을 하나 거칩니다. 이 안에는 존중과 책임, 그리고 회복에 대한 어떤 아주 요소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직면입니다. 마주하는 것이죠. 사건의 당사자들이 또는 갈등의 당사자들이 마주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죠.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감이죠. 아, 상대방이 내가 한 행동이 이런 영향을 끼쳤구나. 단순히 내가 이 사람을 때린 것 이상의 영향을 미쳤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얘가 일부러 날 민 것이 아니구나. 일부러 날 때린 것이 아니구나. 뭐 이런 사실관계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서로의 입장이 서로 전달될 때야만 공감과 인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의 그 작고 크기에 따라서 어떤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받아들이게 돼요. 내가 벌을 받아야 돼? 그럼 내가 벌을 받을게. 그럼 우리 뭐 서로 어떻게 할까? 뭐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자, 이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는 당사자들만 문제 해결의 주체로 두지 않고 공동체도 함께 참여합니다. 같이 조정 가운데서 그 대화 모임을 뭐 진행해 줄 수도 있고 공동체가 함께 격려해 주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한 사람이 그 자발적인 책임을 지기 시작할 때 공동체가 함께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런 직면과 이 참여의 과정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복적 정의에서는 여기까지예요. 그냥 이 과정을 여기까지로 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회복이라는 말, 정의라는 말 굉장히 좀 이상적이고 또 딱 관념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세요. 용서, 화해. 사실 경우에 따라서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선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화해나 용서가 없더라도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서로에게 이거는 피해자든 가해자든 그 당사자들의 에너지에 따라 다른 것이죠. 이걸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자발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사회는 그냥 일방적으로 누군가 주도성을 잃은 채 선생님이 또는 부모님이 와서 판단을 해주고 서로 화해해, 용서해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일단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아이들을 데려다가 소리 지르고 통제하고 그리고 시키고 사과하라고 하고 뭔가 처벌하기 너무 쉽고 간편한 방법이에요. 사실 지속 가능한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반성하는 것,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측면에서. 네, 과정은 이렇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응고적 정의는 처벌을 통해서 가해자를 바로잡는다라고 했을 때 회복적 정의는 자발적 책임을 통해서 그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적 정의의 첫 사건은 1974년도에 있었어요. 루스 켈리라고 하는 만 16살, 이제 학생이었습니다. 한국 나라는 18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할지 대학을 갈지 결정해야 되는데 15살에 부모님을 잃었어요. 세상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던 차에 술에 취해서 친구와 함께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피해를 입힙니다. 뭐 24가구가 사는 그 마을에 22가구에 피해를 입혔어요.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깬다든지 타이어를 찢어버린다든지 교회 십자가를 꺾어서 부숴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술에 완전히 취해서 떨어졌다가 아침에 깨보니까 이 마크 얀치라고 하는 보호관찰관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이건 중범죄였어요. 그래서 야간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직업은 보호관찰관, 경찰이지만 한번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니? 무슨 일이 있었니?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이 친구들이 자기 이야기를 쭉 하게 됩니다. 또 들어보니까 자기 판단에 이 친구들은 처벌받아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직접 사과하게 하고 보상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수사 보고서 뒷장에다가 이 친구들은 어떤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 그걸 유예하고 그 사이에 이 피해자들을 만나서 사과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냅니다. 근데 그게 거절당했어요. 3번 거절당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위법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걸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끈질기게 요청한 끝에 결국 판사가 그것을 허락을 해줍니다. 22가구가 모두 합의를 하면 그거를 반영해 보겠다. 판결에 반영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상상해 보세요. 집에 큰 피해를 입었어요. 유리창도 깨지고 뭔가 다 어떤 피해가 있었는데, 그래서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우리 집 초인종이 울려서 경찰과 함께 여러분의 집에 피해를 입혔던 가해자가 찾아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참 부담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이죠. 물론 이제 이 가해 학생 이 로스 켈리도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피해자를 만나라고요? 그건 너무 힘든 일인데. 자, 그래서 만나서 당연히 이제 피해자들은 자기가 입었던 피해에 대해서 막 울분을 토하면서 얼마나 내가 불안했고 힘들었고 어떤 피해가 있었고, 심지어는 자동차 타이어가 찢어지는 바람에 어떤 중요한 어떤 사업이나 회사도 출근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자기가 했던 행동이 단순하게 유리창을 깬 것 이상의 행동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과하게 돼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쳤느냐? 그렇지 않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그래 뭐 나는 그렇다 치고 너네 도대체 왜 그랬니? 너네 왜 그랬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루스 켈리도 자기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제가 실은 부모님도 안 계시고 대학도 가야 하고 취직도 해야 되지만 저한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화가 나서, 분노가 나서, 그리고 술에 취해서 제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마음이 조금 놓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합의를 해야 될지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희들 평소에는 참 괜찮은 학생이었는데 지금 실수한 것 같고 또 나한테 사과도 했고 지금 뭐 너희가 실제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 하지만 그냥 갈 수 없으니 뭐 우리 집 잔디를 깎는 것으로 책임을 지시네요. 또는 우리 집에 찾아와서 일주일에 몇 번씩 말동무를 하는 것으로 책임을 지시네요. 이런 식으로 22가구와 합의를 합니다. 이게 하나의 사법혁명이 되었어요. 이 사건은 위법이었지만 이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된 후에는 이 친구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토론토 스타스라고 하는 캐나다의 유력 일간지 일면에 사법혁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이게 엘마이나 사건이에요. 자, 이게 회복적정의 첫 프로그램이었는데 교훈을 하나 남겼어요. 가해자에게는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확인하고 인정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자발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막연한 피해의식이 감소했어요. 2층의 침실에 창문이 깨지면서 1층의 거실에서 내려와서 자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사과하고 내가 그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 그리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 약속을 받으면서 그런 피해의식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일어났고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경찰의 판사가 해결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닥친 문제를 가해자와 함께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해결했다라고 하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지역은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 역곡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이 마을 안에서 비슷한 일들을 저지르고 처벌을 받고 다시 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이 학생은 물론이고 마을 주민들도 물론 불안할 거예요. 힘들 겁니다. 그리고 껄끄러울 거예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이 회복적 정의의 그 관점을 기초로 한 이 과정을 거쳤을 때 이 친구들이 마을에 돌아왔는데 어때요? 이전보다 더? 너네 뭐 먹을 것은 괜찮니? 자는 건 괜찮니? 생활하는 건 어떠니? 요즘 어떻게 지내? 오히려 더 안전해지고 관계성이 더 강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조용한 동네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근데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면 이 마을은 이전보다 더 안전한 공간이 되었고, 아까 이 당사자였던 빌과 조이스는 아직도 그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 그거 반대하진 않는데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이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피해자를 직접 만났을 때 두려웠지만 이렇게 만나고 나니 마음이 한결 좋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영화로도 나왔고요. 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응보적 정의에서는 강제적으로 책임을 수행하게 해요. 물론 가해자들이 어떤 사건은 다 책임을 집니다. 근데 이 강제적 책임 수행은 어떤 거냐면 판사가, 교사가 또는 처벌권자가 강제적으로 하게 해요. 회복적 정의에서는 자발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응보적 정의에서 이 정의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처벌권자, 처벌기관이에요. 그렇지만 회복적 정의는 당사자들이 만들어간다, 공동체가 만들어간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회복적 정의를 통해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계속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피해를 회복하는 것, 자발적인 책임을 회복하는 것, 또 관계를 회복하는 것.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사실은 관계 다 멀어져 버리죠. 그래서 정의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냥 처벌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다는 아니다라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런 그 대화 모임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는 서로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지, 야간에 뭐 소음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나누었고, 서로 간의 피해도 이 책임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상에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갈등을 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회복적 정의는 이런 5가지가 회복될 때 이렇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와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응보적 메시지는 처벌을 받는 것으로 죄를 씻어라. 회복적 메시지는 자발적인 책임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라.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래서 회복적 정의는 어떤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나침반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방향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면 이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기법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아는 한, 제가 참여하고 있는 어떤 영역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오늘 시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회복적 정의에 대해 이제 여러 가지 그 회복적 정의를 기초한 여러 가지 영역들이 생겨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회복적 생활교육이에요. 또 회복적 교육이라고도 하고, 뭐 회복적 생활지도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작년부터 경찰청장이 선언해서 시작되었던 회복적 경찰활동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만나서 대화로 문제를 푸는, 문제를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어떤 것은 해결되지는 않지만 이런 경찰활동, 또 한 가지는 회복적 도시, 회복적 마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여러분들께서 앉아 계신 제가 서 있는 여기가 우리나라 최초의 회복적 마을을 추구하는 공동체인 것 같아요. 역국마을 평화센터라고. 이 3가지 실천 영역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을 기초로 학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를 접근하고 학생 생활 지도의 방법 새롭게 바꾸는 것을 넘어서 관계 설정, 또 학교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접근하는 어떤 관점과 방식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쉬운 말을 제가 표현을 잘 풀어 쓰지 못했는데, 다시 말해서 학교 안에서 학교가 굉장히 관계성, 공동체로서의 학교를 우리가 추구하자. 또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공동체성을 강화할 것인가. 또 함께 더불어 사는 법, 서로 존중하고 책임을 지는 법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르치고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패러다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학교에서도 이랬죠. 뭐 누구의 잘못인지, 문제보다 사람에 대한 너 뭐하는 놈이야, 뭐 이런 거 등등서부터 너 학교에 왜 오니, 너 뭐 머리는 장식이니, 뭐 이렇게 존재에 대한 막 비난을 막 저도 사실은 참 학교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 우리 이게 되게 아주 태어날 때부터 아예 응보적으로 이런 패러다임이 너무 자연스럽죠. 그리고 어떤 규칙을 어겼는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파악을 해서 처벌을 결정하는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응보적 훈육의 과정 또는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좀 넘어서자는 것이죠. 회복적 생활교육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과연 학생들로 하여금 존중이라는, 책임이라는, 참여라는 여러 다양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가치를 잘 전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 두 가지 스펙트럼이 좀 있었어요. 엄벌주의와 온정주의. 자, 엄벌주의는 아시겠죠? 굉장히 통제하고 무섭게 규칙을 강화하고 여기에 단점은 무엇일까요? 단점은 학생들의 자발성이나 창의성이 떨어져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해야 돼요. 온정주의는 오냐 하면서 다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 이런 이 온정주의 안에 이쪽에 영향을 받은 이제 친구들, 생활교육 지도를 받는 친구들은 일종의 책임감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방임적인 패러다임이죠. 이거는 이제 부모님이든 교사든 그냥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모르겠다, 그냥 니네 마음대로 해라. 난 내 갈 길 간다. 사실은 우리에겐 제3의 길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자발성, 창의성을 존중하면서 스스로 책임지게 하고 존중받는 경험 그리고 존중하는 연습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오늘은 이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해서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뭐 서클이라든지 뭐 평화감수성 놀이부터 해서 갈등 또래 조정 교육부터 해서 많은 교육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시중에 보면은 이런저런 활동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활동을 진행하는 정말 실력 있는 진행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복적 생활교육을 이렇게 하신다고, 자기가 실천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집중하는 부분이 이 프로그램 쪽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됩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효과적이죠? 서클을 하루에, 일주일에, 한 달에 몇 번씩 하면 아이들이 변하나요? 사실 이거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한다라고 볼 수 없죠. 회복적 생활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적 생활교육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아무리 평화감수성 놀이를 한다 해도요, 서클을 한다 해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 생각의 전환이,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면 사실 이건 프로그램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정말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회복적 정의의 그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내가 이 패러다임대로 살기 위해서, 사회를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이나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1월에 제가 영국에 이제 다녀왔어요. 리버풀이라는 도시에 한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뱅크뷰라는 학교가 있는데 뭘까 기대하고 갔는데 약간 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하냐 했더니 딱 그 종이 한 장에 한 문장만 써 있더라고요. How do you feel? 기분이 어때? 이거였습니다. 8개월 동안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학교의 방향을 설명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우리 학교는 회복적 정의에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학교로 우리가 좀 탈바꿈하고 싶습니다. 몇몇 리더십이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학생들에게는 계속 이런 아주 단순한 질문들을 통해서 단순한 모임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 단순한 것들을 계속 이렇게 한 6개월 정도는 계속 반발이 있었다고 해요. 아이들이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근데 지금은 그냥 와서 내 기분이 좀 어때요? 나 존중받고 싶어요. 또 듣는 사람들은 그래 너 기분이 이렇구나? 그럼 너 잠깐 쉴래? 뭐 학부모, 교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자기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단순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학교가 8개월 만에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듣고 좀 사실 좀 놀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 패러다임, 이 방향을 소개하고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서로 이해하고 동의하기 시작했을 때 이 학교에 변화가 생겨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사와 부모가 더 이상 어떤 학급을 끌고 가는 어떤 일방적인 어떤 주체가 아니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조력자로서의 역할. 학생은 또 학급 공동체 세우기의 주인공. 교실이 무엇보다 안전한 공간이 되게 하는 것이 이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적 경찰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6대 광역시 포함해서 전국 약 140여 개 경찰에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5개 단체에서 저희도 이제 참여하고 있고요. 수많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나게 되는데 소감을 물어보면 그래요. 실질적인 피해고. 왜냐하면 여기 다쳐서 100만 원의 치료비가 필요한데 사실 피해자들에게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은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왔을 때 그게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자기 이야기를 자기 피해 당한 것들, 감정들, 느낌들, 그동안 어려움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가해자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사과하고 책임을 지니까 이 피해자의 만족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가해자도 막연하게 자기도 어떤 처벌을 받을지 검찰에 가든 법원에 가든 다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대화하고 나니까 후련한 거예요. 심지어는 특수상해로 이제 대화 모임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가해 측이었던 분이 저희 쪽에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방문하고 싶다. 그래서 방문을 해갖고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들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곧 재판을 받게 되는데 특수상해라는 그 사건명이라 법정 구속될 것 같다. 저희가 봐도 이건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탄원서를 요청하면서 하는 말이 저는 그 법정 구속되고 몇 달을 살든 몇 년을 살든 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어봤는데 자기가 단순히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냥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대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대화문을 통해서 피해자의 그 엄청난 그 고통과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듣고 나서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술을 마시던 중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는데 그 이후로 술을 끊고 피해자가 요구했던 약 1,000여만 원의 피해를 보상하고 재판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고맙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앞으로 달게 처벌을 받고 앞으로 더 잘 살겠다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실제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가 회복된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이건 하나의 사례이긴 하지만 사실 경찰 활동의 의미가 있는 것은 법원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고 검찰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에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법원에서 하면요, 여러분 1년 정도 걸려요. 이거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대화하게 하냐? 사건이 벌어졌을 때 바로 대화했으면 우리 이렇게 서로가 힘들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을. 어쨌든 이 부천에서도 원미경찰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엔 더 확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이런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방식이 더 좋겠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회복적 정의에 대한 활동이란 여러 영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교육, 아까 회복적 생활교육이나 경찰이나 또 여러 다양한 영역에서 아주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역곡마을 평화센터에서 추구하는 회복적 도시, 회복적 마을은 어느 한 곳만 잘한다고 해서 어느 한 곳이 주도한다고 해서 잘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청의 지원, 제도, 조례, 또는 교육청의 어떤 협력, 학교 기관과의 연결, 또 경찰과 같은 이 사법기관의 연결, 그리고 우리 역곡마을 평화센터에서도 이제 조정 역할을 하는 어떤 민간단체의 어떤 전문성, 이것들 연계한 통합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남양주 별내 미스테이라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여기서 회복적 마을을 아예 이 조합을 세울 때부터 회복적 마을을 꿈꾸면서 이 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청약해갖고 아파트 계약하는 그날 모델하우스에서 서클을 하고 이 마을의 방향이나 취지, 공동 육아라든지 커뮤니티 센터라든지 또 분쟁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비전들을 그 입주자들에게 이미 다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밑에 두 가지입니다. 경찰에서 모든 경찰서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이름 사랑의 교실입니다. 소년범, 또 비행 청소년, 또 학교 학폭에서 처분받은 친구들을 이제 선도 프로그램에 의뢰하는데 그 이름 사랑의 교실이에요. 저희 기관에서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프로그램으로 약 10시간 정도 진행을 합니다. 밑에 거랑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부모님을 같이 참여하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 또는 아버지, 아빠 이렇게. 학생들의 이야기를 물론 이제 가해 학생들이 오는 겁니다. 선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피해 학생들을 만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는 있지만 가해 학생들과 가족을 만나면 여러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억울하다부터 해서 힘들다, 또 학교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근데 아주 많은 저희 사례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은 어떤 거냐면 부모님과의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 행동의 원인. 저희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동안 놓쳐왔던 돌봄의 시간들, 순간들이 너무 많았던 것을 부모님들이 직면하게 돼요. 학생들도 직면하게 돼요. 엉뚱하게 사실은 저희는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다고 해서 이 사건을 직면하게 해서 책임을 지게 하자 이런 목적이 있었는데 엉뚱하게 이쪽에서 아이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부모의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부모의 공감을 받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자기의 행동을 이제 바르게 직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돼요. 이런 사랑의 교실 이제 계속 보급하고 확대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걸 좀 변형을 해서 경찰에서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적용할 만한 청소년 가족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에도 괜찮습니다. 그냥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고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렇게 좀 뉴질랜드에서는 만 16세 이하
청소년들이 관련된 사건은 패밀리 그룹 컨퍼런스라고 해서 사건에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이 한 공간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요. 특히 이제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죠.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사건을 저지른 사람과 영향을 받은 사람이 함께 토의를 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뭐 이런 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어요. 저희가 영국 회복적 정의 협의회라고 하는 그 RJC UK라고 하는 단체와 이제 협약을 맺고 있는데, 영국에서 수많은 영역에서 아주 그 젠더 이슈부터 뭐 소수자 인권까지, 뭐 학교 그리고 사법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한데 이제 연합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함께 협력을 하고 있고, 북미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게 엘마이라 사건이 있었던 캐나다를 중심으로 어느 지역을 가도 사실 볼 수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근데 계속 이제 성장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학교와 지역이 함께, 아까 회복적 도시에서 말씀드렸던 지역, 뭐 시청, 교육청, 사법기관, 전문단체, 마을이 함께 아우러지는 회복적 도시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 회복적 정의에서 지금 회복적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좀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잘 부족한 내용이었는데도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종종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적 정의를 꿈꾸는 분들을 자주 만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또 그런 분들을 좀 찾아다니는 게 저의 직업이라, 저는 강의보다는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을 찾아가는 게 저의 주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넘어서서 이제 온라인을 넘어서서 오프라인에서도 한번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